시장이 사실 이리 갈지 모르기 때문에 태성에서는 그래 둘 다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한 걸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미 경화가 되어 있는 구리핀을 여기다가 쏟아버립니다. 여기다 쏟아버리면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9월 첫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천 송도에서 KPCA 행사가 있었죠. 이게 원래는 PCB, 그러니까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전시회였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랑 그 다음에 오사트, 반도체 후공정이죠. 그쪽 소부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쪽 산업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태성이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글래스 기판 생산 설비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김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글래스 기판이라고 하면 여기 제일 앞에서부터 제일 뒤에까지 이제 공정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뚝 끊어서 분홍색보다 뒤에 있는 공정들은 사실 정확하게는 반도체 글래스 기판 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데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글래스 기판에 유니크하게 들어가는 공정이라고 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유리 원장에서부터 이제 CMP까지 TGV 공정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반도체 글래스 기판 공정의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기 글래스 코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구리 채우고,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게 간단하지만 물론 그 내부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태성이 거기 안에서 TGV 공정에서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뭐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습식 식각, 메탈라이제이션, 구리 도금 요 방면에 스페셜티가 있는 것 같고 CMP에도 한 절반 정도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다. 여기 딱 끊어서 요 뒤에 네 가지 부분, 요 정도의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습식 식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불산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알칼리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불산으로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알칼리로 하면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대신에 표면 거칠기 측면에서, 이 러프니스라 그러죠. 표면 거칠기 측면에서 얘는 좀 별로 퀄리티가 좋지 않고 알칼리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홀의 모양, 이 구멍을 뚫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구멍을 뚫잖아요. 근데 구멍의 모양이 불산으로 했을 때 좀 테이퍼가 지는 경향이 좀 강하다. 요 경사가 진다는 거죠. 점점 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대신에 알칼리로 하면 이렇게 굉장히 원통형이 깨끗하게 나온다. 이걸 추구하는 거죠.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 요 모양이. 그래서 지금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식각의 속도라고 하는 건 설비 투자비 다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산이 좋다는 건 알지만 이 불산은 아무 회사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허가받은 회사들만 다룰 수 있고 신규 허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사실 이리 갈지 모르기 때문에 태성에서는 그래 둘 다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한 걸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구멍을 뚫었으니까 안을 이제 구리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유리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도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통하지 않은 유리에다가 도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면에다가 금속칠을 좀 해야 되죠. 그 금속칠을 하는 게 이제 메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화학동이 있고요. 하나는 스퍼터로 방막을 입히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 증착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동으로 하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종횡비가 높을 때, 그러니까 구멍이 폭보다 높이가 굉장히 높다, 그 종횡비에 대한 대응이 좀 더 낫다고 해요. 하지만 구리와 금속 간의 밀착력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금속 방막을 입혀놨는데, 애써 입혔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스퍼터로 할 경우에 속도가 굉장히 늦다. 그리고 종횡비가 높아지면 대응이 잘 안 된다. 하지만 유리와 금속 간의 밀착력은 굉장히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 다 사실 양보할 수 없는 팩터인데 이 장단점이 있으니 이건 역시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특정 업체들은 이 둘을 지금 섞어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화학동을 먼저 하고 스퍼터를 하거나 스퍼터를 먼저 하고 화학동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면에서는 태성이 스퍼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 진공장비이기 때문에 진공장비 전문 업체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화학동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구리도금을 해야 되는데,
구리 도금 할 때는 이건 역시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필 방식이 있고 하나는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자, 홀을 이렇게 이제 뚫어놨으면 도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금이 센터필은 단어 그대로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금속이 차서 올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방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래로 차고 위로 차고. 바텀업은 밑에서부터 구리가 차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왼쪽이 속도가 빠르겠죠. 아래 위로 쭉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오른쪽은 속도가 느리겠죠. 한쪽에서부터 차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대신에 요 왼쪽에 있는 방식은, 그러니까 센터필 방식은 중간에서부터 차 올라가다가 종종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생긴대요. 중간에서부터 차례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입구에서 먼저 도금이 돼버리면 중간에가 비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쪽엔 도금액이 침투를 못하잖아요. 입구가 막혀버리면. 그래서 센터필은 수율이 좀 낮다. 이 바텀업은 수율은 높다. 하지만 속도가 늦다. 구리도금 이 센터필은 대신에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지금 어느 쪽으로 분화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태성에서는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어. 니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MP는 구리도금이 끝났으면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중간에 구리가 꽉 차는 거죠. 자, 구리가 꽉 차서 좋긴 한데 요 아래 위에 그러니까 유리 표면에도 도금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을 날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제가 CMP로 이걸 날린다는 얘기를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CMP로 다 날리는 게 아니고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하프 해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빠르게 거의 대부분을 날려버립니다. 이거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날리고 마지막에 약간 남아있는 방막 정도를 이제 CMP로 날리는, CMP로 갈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태성이 여기서 하는 거는 CMP는 아니고요. CMP 직전에 하는 하프 해칭 요거를 개발해서 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세정 장비들이 들어가거든요. 원장 가지고 와서 세정 한번 하고 레이저 가공하고 세정하고 이 중간중간에 세정이 한 번씩 다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세정 장비도 다 태성이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레이저 가공 뒷단계부터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를 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 특히나 습식 식각이랑 구리 도금에서는 각 방식을 둘 다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놨으니 원하는 걸 얘기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기판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TGV 회사들 만나보면 아직 어떤 게 정확한 솔루션인지를 스스로도 판단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시장이 초창기이고 그들의 고객사가 될 반도체 회사들도 아직 어떻게 가져와라라고 정확하게 디렉션을 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술 후보들을 쭉 늘어놓고 지금은 다 패스파인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장비 회사들도 여러 대안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태성의 어떤 전략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좀 유효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성이 어느 회사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나 TGV 회사들이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될 테고 여기 위에 있는 기판 업체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앱솔릭스나 FNS는 좀 따로 빼놓은 게 여기는 FNS 전자를 만들 때 SEA라는 회사하고 후셈에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SEA라는 회사가 습식 식각 장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성하고 약간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관련 장비를 공급할 거기 때문에 이쪽 생태계를 들어가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대신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LG이노텍은 원래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던 회사였고요. 태성하고. 그리고 JWMT는 최근에 식각하고 세정 장비 수주했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국내만 놓고 보면 해외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내만 놓고 보면 여기 많은 TGV 회사들하고 기판 회사들 한번 공략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프로텍이 구리포스트 장비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판 업계에서 이제 글래스 기판만큼이나 좀 핫하게 거론되는 내용이 구리포스트거든요. 혹은 뭐 코퍼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구리가 코퍼니까 코퍼포스트 아니면 구리기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다 같은 말인데 이 기술이 왜 핫하냐? 바로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 그 중에 이제 슬림이 있죠. 아이폰 17 슬림에 구리포스트가 아마 처음으로 양산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리포스트가 뭐냐면 이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나온 데이터와 신호를 바깥에 이제 마더보드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인풋 아웃풋 단자들이
이제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단자를 지금까지는 솔더볼 여기 계란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동그란 볼을 이용해서 끝에 단자를 형성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 단자, 이 솔더볼을 이용한 단자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빵이 커요. 그러니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인풋 아웃풋 I/O라고 하죠. 이 I/O를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I/O를 많이 넣기 위해서는 기판 사이즈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구리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구리 기둥은 생긴 게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I/O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I/O 수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기판 사이즈가 좁혀드는 거고요. 혹은 같은 기판 사이즈 안에 I/O를 훨씬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다. 일단 기판 사이즈가 한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가 그럼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면 지금 아이폰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뚜껑을 해서 열어보면 내부에 웬갖 부품이 거의 입추의 여지가 없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 정도 줄어들면 그 공간을 다른 부품을 위해서 할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완제품의 크기를 좀 더 작게 만든다든지 더 얇게 만든다던가 특성들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부품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크기를 줄이는 건. 근데 문제는 이 코퍼퍼스트가 다 좋은 건 아는데 도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솔더볼만 해도 이 볼이라는 걸 외부에서 가져와서 얼라인을 해서 그냥 탁탁탁 붙이는 거거든요. 그냥 외부에서 다 만들어진 거 가져와서 붙이는 거니까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코퍼퍼스트는 여기 아래에서부터 쭉쭉쭉 도금을 시켜줘야 돼요. 쭉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 높이가 한 100에서 한 150 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LG노텍은 이걸 7회 연속 도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컨셉트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번을 도금을 반복을 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최근에 고속 도금 라인을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7회를 1회로 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줄인 건 좋지만 어쨌든 간에 설비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코퍼퍼스트가 앞으로 좀 더 저변이 넓혀지려면 이 도금 시간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컨센서스는 있어요. 그래서 프로텍이 가지고 나온 게 모내기 하듯이 구리 기둥을 배치하는 코퍼퍼스트 장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KPCA에서 설명 들었던 건데 여기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구리 도금을 통해서 원래는 이렇게 코퍼퍼스트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코퍼퍼스트를 이제 도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대놓고요. 여기다가 이미 경화가 되어 있는 구리핀을 여기다가 쏟아버립니다. 여기다 쏟아버리면 자, 이 깔때기처럼 생긴 요 마스크를 통해서 구리핀이 기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 모내기 하듯이 들어갔죠. 모내기가 뭡니까? 모판에서 모 길러가지고 논에다가 하나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쌀농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 부어버리면 요게 구리핀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건데 갖다 부어버리면 여기에 싹 들어가서 자동으로 선다.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열을 가하면 구리가 녹겠죠. 그럼 녹으면 여기에 이제 빨딱 서는 거죠. 구리 포스트가 바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금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이게 미세한 것들이 이 마스크 위에 이제 정확하게 떨어져야 이제 얼라인이 될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여기 하나 비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은 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 이거는 프로텍에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민이 스마트워치 최초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양산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뉴스가 나온 걸 아마 보셨을 텐데 가민이 피닉스 8 프로라는 스마트워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 마이크로 LED가 디스플레이로 탑재가 돼 있고 마이크로 LED가 그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OLED 대비해서 굉장히 휘도가 좋다. 그러니까 밝다.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도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 제가 스펙 시트를 봤는데 최대 밝기가 4500니트입니다. 이게 애플워치 10 여기는 이제 OLED가 들어가 있죠. OLED가 이제 디스플레이로 탑재가 되는데 여기는 2000니트거든요. 밝기가 애플워치 대비 한 2배쯤 된다. 이게 밝으면 확실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민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중에 봐야 되는데 밝은 야외에서 잠깐 보는데 밝기가 좀 낮으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외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4500니트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잘 보이겠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제가 마라톤을 좀 하거든요. 근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야외에서 낮에 뛸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래서 4500니트라고 하니까 좀 솔깃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디스플레이는 누가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죠. 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대만의 AUO가 공급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9월 4일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근데 제가 좀 찬찬히 뜯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피닉스 A 프로가 나올 때 전 모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나온 게 아니고 마이크로 LED 타입으로 나온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처럼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라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은 똑같은데 마이크로 LED 탑재한 놈이 있고 OLED 탑재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이제 스펙 시트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최대 밝기에서는 마이크로 LED가 밝고 여기 2000니트 추정이죠. 4500니트, 2000니트. 근데 배터리 지속 시간이 마이크로 LED는 10일인데 OLED는 29일이더라고요. OLED가 한 3배 정도 더 길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마이크로 LED가 밝기도 훨씬 밝고 에너지 소비도 적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아니 이게 밝은 건 알겠는데 왜 에너지는 이쪽이 훨씬 더 OLED 쪽이 훨씬 더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유가 나와 있거나 하진 않고 이제 제게 나름대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백플레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 지금 AUO라는 회사가 마이크로 LED를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봤을 때 백플레인을 LTPS까지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OLED는 누가 공급했는지 몰라도 요즘에 스마트워치에 쓰이는 거는 거의 대부분 LTPO죠. LTPO 디스플레이를 씁니다. 근데 좀 복잡한 기술적인 거를 차치하고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LTPO 디스플레이를 써야 가변 주사율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어려운데. 가변 주사율이 뭐냐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사람 눈으로 보고 있으면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깜빡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니까 켰다 꺼졌다 하는데 LTPO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율을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깜빡거리느냐 하는 거를 1부터 120까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볼 때는 굳이 화면이 막 여러 번 깜빡거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뭐 스포츠나 이런 걸 볼 때 화면이 빨리빨리 움직일 때는 이 주사율이 높아져야 화면이 되게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시계 볼 때 이거 주사율이 굳이 뭐 빨라야 될 필요 있을까요? 그럴 때는 그냥 주사율 1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UO가 공급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LTPS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주사율이 고정입니다. 60이면 60, 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1초에 60번씩 깜빡여 줘야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굉장히 배터리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지속 시간이 OLED 대비해서 좀 짧은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스펙 시트는 거의 다 동일했기 때문에 이유를 찾자면 사실 여기서 말고 전 다른 이유를 사실 찾지는 못하겠어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지키 포스트 시간에 삼성전자 2나노 기술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몇 가지 좀 AS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엑시노스 2600이 벤치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제 내년에 잘하면 갤럭시 S26에 빌트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벤치 성능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이면들이 몇 개가 있죠. 특히나 뭐 수율 이런 거는 벤치 성능에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능을 내는 칩을 샘플로서 지금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샘플로 내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파운드리 라인에서 100개 중에 한 개 나온 건지 아니면 100개 중에 60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샘플로 하나 올린 게 지금 잘 나왔다 하더라도 2나노에서 만약에 수율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빌트인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게 발열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발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적이다라고 설명드린 건 그래도 과거에는 벤치 성능조차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건 좀 좋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물론 내년에 갤럭시 S26에 처음부터 탑재가 돼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훨훨 날아갈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